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저희 법률 방송에서는 지난 7일부터 연속으로 IT 강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지러운 전신주 케이블 선들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도심 속 흉물 전신주와 공중선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로투데이 현장 기획에서 함께 보시죠. 이어 삼성에 이은 국내 재벌 서열 2위죠. 현대 기아자동차에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층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법적인 문제는 얼마나 얽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 외 법조계의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길 다니다 전신줄을 보면 도대체 뭔 전선 줄들이 저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도대체 무슨 선들이 그리 많이 걸려 있는 걸까요? IT 강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지러운 전신주 케이블 선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로투데이 현장 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이면도로입니다. 주택과 사무실 빌딩이 늘어서 있는 사이로 전신주에서 뻗어나온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전신주 하나에 저렇게 많은 선들이 걸려 있어도 괜찮은 건가 싶을 정도로 어지럽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전신주의 의지에 걸려 있지만 보이는 선들이 다 전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신 케이블 등 전선 외의 다른 선들이 훨씬 더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 네모난 모양의 주상변압기를 기준으로 전신주 제일 상층부엔 22,900볼트의 특고압 전선 3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상변압기 아래로는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로 들어가는 220볼트 또는 380볼트의 저압선이 걸려 있고, 저압선 아래로 조가선이라고 불리는 전선 외 각종 통신선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일종의 지지선이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고압선 3개와 저압선 1개 등 전선 4줄과 조가선 2줄이 전신주에 걸려있는 기본선들입니다. 문제는 이 조가선 2줄에 지나치게 많은 통신선들이 주렁주렁 말 그대로 낱마처럼 얽혀서 걸려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모든 전신주는 한전 소유로 SKT와 KT, LG U+ 등 통신 3사들은 한전의 일종의 전신주 사용료를 지불하고 조가선을 빌려 자사통신과 IPTV 등에 필요한 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케이블 TV SO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 필요한 초고속 인터넷이나 TV 등은 모두 한전 전신주의 의지에 설치됩니다. 관련해서 한전의 배전 설비 공가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조가선 1개당 연결할 수 있는 통신선은 24개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침은 있으나마나고 한눈에 보기에도 24개는 훨씬 넘어 보이는 선들이 조가선에 덕지덕지 걸려 있습니다. 조가선 사이 위아래 30cm를 이격해야 한다는 한전 규정도 역시 있으나마나 조가선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각종 통신선 등에 묻혀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은 둘째치고 저러다 툭 끊어져 떨어져 내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절로 될 정도입니다. 항상 불안하죠. 이게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데, 주변에 지날 때마다 이게 끊어져서 내리지 않을까 항상 불안하고 합니다. 예, 넘어질까봐, 떨어질까봐 항상. 이처럼 도심 흉물로 전락한 어지러운 전신주선들은 상당 부분 통신사들의 과열 경쟁 때문입니다. IPTV나 초고속 인터넷 변경, 신규 가입 등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한전 지침이나 규정은 무시하고 일단 전신주의 통신선부터 설치하고 보는 배째라식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한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전에 적발된 무허가 통신선은 무려 124만 가닥이 넘습니다. 추징된 위약금만 1,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과열 경쟁으로 위약금을 물더라도 일단 전신주에 이런저런 선을 설치부터 하고 보는 관행 아닌 관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 미관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온 전선 케이블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수차례 무산되었고, 규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들이 걸려있는 전신주는 언제든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실제 과도한 선무게와 집안 치마 등이 겹치며 직각으로 서 있어야 할 전신주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위태한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현재도 설치하고서는 그냥 끊어놓고 막 늘어뜨려 놓고 또 계속 굉장히 많은 숫자로 거기다가 공갈을 시켜놓고 해서 전주에 부담을 주고. 한전은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어지럽게 얽힌 전신주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 오늘도 시민들은 어지럽게 얽힌 전신주 선들을 머리 위에 두고 그 아래를 무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전신주에 어지럽게 걸려있는 전선과 통신선 등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지 오래인 전신주 선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업계에선 이렇게 전신주에서 뻗어나가는 이런저런 선들을 공중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로투데이에선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심 속 흉물, 공중선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어쩌다 이렇게 공중선들이 도심 속 흉물이 됐는지, 개선할 방법은 진짜 없는 것인지 등을 취재했습니다.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주택가 골목입니다. 도대체 저 많은 선들은 다 무엇이며 다 어디로 연결되는지 궁금할 정도로 전신주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선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인근의 한 연립주택 뒷면 벽입니다. 가스 계량기와 가스 배관, 통신선 등이 어지럽게 교차하며 벽면을 덮고 있습니다. 마치 연립주택이 통신선에 포승줄로 묶인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아예 가스관에 통신선 뭉치를 묶어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보일러 연통에 이런저런 공중선들이 얽혀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나마 팽팽하게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헐거워져 너덜너덜대는 선들도 도처에서 보이고 IPTV 분배기나 초고속 인터넷선처럼 보이는 선들의 분배 장치는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전선과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선, IPTV선 등 이런저런 공중선에 누전이나 불꽃이라도 튀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 당연히 보기가 흉하죠. 흉할 뿐만이 아니라 또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노출이 되게 한다면 케이블로 좀 이렇게 보호를 한다든지. 전신주에서 쏟아져 내리는 통신선들이 마치 폭포수를 연상시킬 정도로 무자비하게 선들이 걸려 있는가 하면 통신선과 전선의 무게를 못 이겨 기울어진 전신주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인 한 빌딩은 공사 발판으로 쓰이는 비계를 아예 전신주에 함께 묶어놓았습니다. 비계가 자칫 무게를 못 이겨 붕괴할 경우 전신주까지 그대로 같이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작업자 앞으로 온갖 전선과 통신선 등이 그대로 지나가는 게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천만합니다. 마치 주택가 골목 전체가 거대한 거미줄에 포획된 모습처럼 보일 정도로 공중선들은 도시 뒷골목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초고속 인터넷 도입 등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성장한 IT 산업의 그림자가 통신선에 의한 도시 포획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하에 인프라가 없이 이제 조속하게 이제 그 인프라를 이제 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중선이 된 거고, 지금 있는 이면도로 같은 게 건물이 생긴 다음에 나중에 통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며 늘어만 가는 통신선 등 공중선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야기하면서 관련 민원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매년 국민신문고나 구청 등을 통해 들어오는 공중선 민원 건수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2014년 3,431건이었던 공중선 민원은 2015년 5,336건, 2016년 8,398건, 2017년 1,788건, 작년엔 15,694건으로 불과 4년 만에 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공중선 민원이 이렇게 급증한 건 역설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측에서 공중선 정비 작업을 시작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전엔 공중선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그냥 그러려니 포기했던 시민들이 정비 사업이 시작되자 관련 민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지자체 수요 받아가지고 어지럽게 늘어진 이제 공중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그 권역별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저기는 정비하네, 우리도 해줘야지, 우리는 왜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같은 공중선 정비, 민원 수요 폭증에도 도시 이면도로 주택가 공중선 정비엔 한계가 큽니다. 근본적으로는 전신주와 통신선 등을 땅속에 묻는 이른바 지중화 사업이 대안인데 이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면도로에는 보도 폭이 좁잖아요. 보차도 구분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지중화를 해서 이것을 올 경우에 그 주민 통행이라든지 차량 통행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면도로 지중화를 좀 거의 못 하고 있는. 주민 민원도 민원이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땅 속엔 상하수도 시설과 가스 등 이미 지하시설이 거의 포화 상태라는 점입니다. 전신주와 전선, 통신선을 땅 속에 묻을래야 묻을 공간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지금 기술력으로는 이걸 아예 땅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게 기술적으로 그러면 지하에 넣으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하 매설량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계획도시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잡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나마 전선과 통신선 등 공중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자체도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어지럽게 난립하고 있는 공중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비 근거와 기준 등에 대한 관련 법 제도 마련부터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주 하나당에 그 통신선을 갖다가 몇 가닥 정도로 시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자체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법적인 기준은 아니죠.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IT 강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통신 난개발, 이제라도 관련 법제도 제정과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선 그제와 어제 전선과 통신선 등 공중선 문제점들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질서 한 데다 낡고 노후화된 공중선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그 실태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를 집어삼킨 고성 산불. 생계터전을 잃고 수많은 이재민을 양산하며 피해액만 582억 원에 달했던 거대한 화마의 시작은 전신주에 끊어진 전선이었습니다. 끊어진 전선에서 튄 불티가 마른 낙엽에 옮겨붙으며 대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입니다. 명동 등 시내 대표 관광지와 밀접해 있어 관광 안내소 측에 따르면 하루 평균 유동인구만 40만 명에 달하는 서울의 명소입니다. 외국인들도 관광 삼아 많이 찾는 곳인데 시장 안에서 고개를 조금만 들어 위를 보면 전선 등 공중선들이 어지럽고 너저분하게 얽혀 지나가는 것이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원래 무슨 용도로 썼는지 잘린 채 널브러져 있는 폐선들이 여기저기 있고 고압 변압기 주변으로 무수히 많은 전선들이 교차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가 차량 바로 위 전신주엔 피복이 벗겨졌는지 절연 테이프로 둘둘 감아놓은 전선들 사이로 바짝 마른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게 행여 불꽃이 튀면 불이라도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좋지가 않고 또 설치를 했다가 막 끊어놓고서 막 쭉쭉 늘어뜨려 놓고 지나는 사람들한테가 굉장히 위협을 주고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위험성이 높아져요. 결국 그 전력선하고의 접촉을 할 가능성도 커지고. 이런 화재 위험은 단순히 가능성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바로 어제만 해도 남대문 시장에선 전선 문제로 불이 나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것이 상인들의 말입니다. 지가 건드려가지고 불났지 안에 내부에서 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선을 갉아가지고 그래서 불났지. 어제 몰라 옥상에서 연기가 났는데 소방도 어제 얼마나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런 화재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주 나죠. 어떤 이유로? 전선 합선돼 갖고 나는 거. 어제도 저쪽에 마을분고 쪽에서 쥐도 다니고 고양이도 사이사이 뭐 이런데 간판 사이사이 막 고양이들이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거기서 먹고 싸고 막 그러니까 그게 지나다니면서 건드리니까 합선이 돼서 불이 나요.
군데군데 났지. 여기도 나고 여기 저 포키 마을 공고 거기도 나고 저 앞에 건물도 저번에 작년 여름에 불났죠. 특히 눈비라도 내리거나 태풍이라도 올라치면 낡고 어지러운 전선들 때문에 불이 또 나지 않을까 불안감은 더 가중됩니다. 오래돼서 남대문이 그런 거도 겁나 좀 무섭긴 해요. 비 오는 날 뭐 이런 데가 너무 오래돼서 겁나긴 하더라고. 번개치고 막 이럴 때. 남대문이 오래됐잖아요. 저런 데 전부 다. 대대적인 정비를 하려 해도 시장 공간 자체가 협소한 데다 땅속엔 이미 상하수도 시설 등이 들어차 있어 전신주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도 여의치 않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한 2, 3년 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 둘 공간이 없어서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더 큰 문제는 이런 화재 등 전선 안전 문제가 남대문 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설노조의 지난 4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봇대가 부러지거나 전선이 끊어질 위기에 놓인 배전 현장이 30에서 50%에 이른다는 답변이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노동자 3명 가운데 1명은 전체 현장 중 최대 절반은 배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선이 또 노출로 배관되게 되면 이제 햇빛에 의해서 사실 경화되거나 이게 좀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합선이나 뭐 이런 사례들은 사실상 많이 나와 있어요.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총 4만 2,333건의 화재 가운데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1,471건으로 25%에 달했습니다. 누전이나 합선 등 화재가 모두 전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노후 전선의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 소방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특히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면도로 주택가 화재의 경우 노후 전선 폐해가 통계로도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2017년 기준 일반 주택 화재 10건 가운데 6건은 전선 노후화가 원인이라는 것이 한국전기안전공사 통계입니다. 전선은 병목 현상이 거기서 열이 나요. 전류가 옛날에는 뭐 10밖에 안 필요해서 그 정도 전선을 했는데 갑자기 에어컨도 또 설치하고 모두 설치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 전선 열이 나서 불이 나요. 한전은 전국 230곳 넘는 사업소를 통해 상시 전선 점검을 벌이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건설노조 설문에 답변한 전기노동자의 절대 다수인 98.6%는 지난해부터 배선전로 유지보수 공사가 줄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전선 등 공중선 정비 사업, 당장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거나 손을 놓을 사안은 절대 아니고 거꾸로 어렵고 힘든 만큼 체계적이고도 근본적인 정비 계획 마련과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얼마 전 저희 법률방송에선 서울 강남역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1년 365일 집회 신고를 해놓고 현수막들을 내걸어 놓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과 보기 싫다, 지저분하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식으로 특정 회사 사옥 앞에서 1년 365일 집회 신고를 해놓은 주체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 측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삼성에 이어 국내 재벌 서열 2위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앞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앞입니다. 사옥 정문을 등지고 오른쪽으론 현대차 해고자 등 노조에서 설치해놓은 농성 텐트와 현수막들이 걸려있고 건너편 정문 왼쪽으론 찜통 더위 속에 67명쯤 되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서 있습니다. 한참 떨어져 촬영을 하려 하는데도 어느새 취재진에게 다가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무슨 촬영 오신 거예요? 뭐 방송에 내보내신 건가요? 정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피켓도 있고 어깨와 가슴을 가로질러 띠도 두르고 있습니다. 어깨띠엔 기업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의미를 알 듯 모를 듯한 구호가 쓰여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느 집회나 시위와 달리 그 흔한 구호 한 번 없이 그냥 조용하기만 합니다.
뭘 하고 계신 거냐고 묻자 곧바로 그건 왜 묻냐는 날선 반응이 돌아옵니다. 혹시 이거 무슨 뭐 때문에 서 있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왜 물어보셨는데요? 그냥 집회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집회일까? 무슨 집회요? 잘 모르겠어요. 조심해야죠. 이들이 말한 플랜카드엔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 집회 아웃, 정당한 집회를 보장하고 준법 집회를 실시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카드는 노조가 걸어놓은 플랜카드를 가리고 현대차 사옥을 따라 쭉 걸려 있습니다. 구호도 기자회견문도 없는 현대 기아차 앞에 이상한 집회. 노조가 내건 현대차 비판 현수막을 가리고 있는 플래카드.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현대 기아차 사측이 경비 용역업체 등을 동원해 회사 비판 집회나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알박기 유령 집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명목으로 집회를 신고한 건지 관할 서초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일단 현대차 사측 관련 단체에서 집회 신고를 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집회 신청 사유를 공개할 순 없지만 어쨌든 절차를 밟아 신고를 해오는 만큼 집회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안 받아줄 근거가 없어요. 지체하고 현대차 사측에서 노조 등의 회사 비판 집회를 막기 위한 알박기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실제 지난 2일 법률방송 취재진이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을 다시 찾았을 때도 열중 시열을 하고 집회 아닌 집회를 하는 그 건장한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관계자도 밝혔듯이 설령 현대차가 알박기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대차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시 신고제도 자체의 제도적 취지를 일탈한 건 맞지만, 하지만 이제 집시법상에 뭐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고요. 그리고 법률방송은 현대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특별한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거듭되는 노조의 항의를 현대차 입장에서도 듣기 싫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고 사회적 책무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이름뿐인 유령 집회를 계속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현대 기아차의 알박기 집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그 현대차 양재동 사옥 사측 집회 신고 이게 뭐 얼마나 오래된 얘기인가요? 일단 강남역 삼성 서초 사옥 준공이 지난 2008년입니다. 근데 이후 이 삼성 서초 사옥 앞은 이제 삼성 관련 노조나 또 이제 시민단체들의 붙박이 집회 신고 장소가 됐는데요. 이런 현상을 목격한 이 현대 기아차가 일종의 이제 반면 교사로 회사 측에서 알박기 집회 신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노조사 이제 경찰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제 횟수로 따지면 이제 10년 안팎쯤 된다는 건데요. 이게 근데 화면을 보니까 현대차 사옥 주위에 뭐 이런저런 노조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걸 보면은 뭐 노조도 지속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측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언뜻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회사와 이 노조 집회 신고가 일단은 이제 집회 신고 수에 있어서 양쪽으로 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제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이제 4년 10개월 동안 이제 현대차그룹 본사 주변에 신고된 집회는 날짜로 치면은 1,761일 거의 이제 맨날 집회 신고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건수로 따지면 2,680건에 달합니다. 이주 현대차 사측이 신고한 집회 건수는 2,232건으로 전체 신고 집회 건수의 83.2%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차 본사 앞에 신고된 집회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사측이 신고한 집회라는 얘기인데요. 단순히 이제 노조나 시민단체 집회에 질려서 이제 방어적으로 현대차 사측이 집회 신고를 했다고 보기에는 이제 그 양이 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있습니다. 네.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사측의 알바키 집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집회 신고 일수보다 신고 건수가 훨씬 더 많은 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취재진도 이제 그 점이 궁금해서 네. 중복 신고를 받아주나 해서 서초 경찰서에 직접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양재동 이 사옥 정문 앞에서 네. 오전부터 오후까지 집회를 하겠다라는 이 집회 신고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더라도 집회 중복 허가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네. 가급적 신고된 집회 모두를 허가하도록 지난 2016년 1월 27일 집시법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조항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가능해진 건데요. 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먼저 집회 신고를 선점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그게 끝이 나서 네. 집회 신고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은 경찰서 앞에서 뭐 네. 이틀이건 3일이건 이제 노숙을 하는 것도 낯선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집회 선점과 알박기 집회의 폐해를 해소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해당 집시법 조항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뭐 현대차 측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알박기 집회 신고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꼭 그렇지도 않은 게요. 네. 법 규정은 규정이고 또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법 운용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좀 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복수에 상반되는 집회가 신고될 경우에 장소 분할 등의 방법으로 이제 평화적으로 각자 집회를 하라 이러는 게 이제 이 집시법 개정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서초경찰서 집회 담당 관계자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분할해서 하게 돼 있어요. 신고 시간 안 그러면 자기 목적으로 집회만 하는 거예요. 근데 10일이 없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아니 어떤 거? 네,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 사측 입장에서는 집회 신고를 이제 안 내놓으면 이제 그나마도 집회 현장에서 노조와 이제 싸울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지니까 네. 비판 집회 차단이라는 이제 종래의 목적을 위해서는 계속 그 전에 하던 대로 이제 집회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상황인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난감한 상황인데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렇게 집회 선점 신고 어떻게 보면 뭐 유령 집회, 알박기 집회를 하는 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편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양상 폭력 네. 집회는 아닌 만큼 절차를 따라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집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경찰서 측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알박기 집회 신고를 노조나 시민단체 또 소비자단체 업무를 방해한 또 업무 방해죄 혹은 뭐 집회 방해죄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처벌도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을 하려면 뭐 허위 사실을 전파를 하든지 아니면 위계나 위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집회 방해죄를 적용을 하려면 폭력 또는 협박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규제도 처벌도 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한수 법무법인 한백 변호사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일종의 선점 효과를 위해서 어용 집회를 미리 신고하는 것만을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에 준할 정도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집회를 방해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현대차가 그래서 더 얄밉다, 뭐 소비자나 국민을 졸로 보는 행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결국에 이런 힘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의 알박기 갑질 집회 문제가 헌법의 이제 표현의 자유 또는 이런 차원에서 네. 전국적으로는 뭐 입법 또는 정책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뭐 어떤 비판이든 쓴소리는 듣기 싫은 게 인지상정이지만 듣기 싫다고 뭐 귀 막고 상대 입 막는 게 아니라 좀 대화 같은 걸로 해결하는 뭐 성숙한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법률방송에선 그제 국내 재벌 서열 2위 현대기아차가 양재동 본사 사옥 앞에서 10여 년간 알박기 집회 신고를 해오고 있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좀 더 취재를 해보니 대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 권고, 민주노총의 고소, 고발 등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들이 더 얽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심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사옥 앞입니다. 기업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라고 쓰인 어깨띠를 두른 건장한 청년들이 피켓을 땅바닥에 딛고 정문 앞 인도에 서 있습니다.
노조가 건 현수막을 회사에서 내건 현수막이 가리고 있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회사의 비판적인 집회나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현대 기아차의 이른바 알박기 집회 현장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방하는 또는 이제 이 규탄하는 그런 목소리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회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현대 기아차의 이런 비판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알박기 집회는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현대 기아차의 이런 알박기 집회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실정법으로도 집시법 집회방해죄와 경비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1월 15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고소 대상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포함해 현대차 임직원 4명과 현대차그룹 경비업체 대표이사, 전현 서울지방경찰청장 3명과 전현 서초경찰서장 3명 등 모두 11명입니다. 굉장히 장기간 이게 10여 년 이상 이런 방식으로 현대차 앞에서 현대차하고 경비업체들이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이게 타인의 집회 자유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 서초경찰서 그리고 뭐 서초경찰서에 관할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관련해서 대법원은 현대차 사측 집회 현장에 무단으로 끼어들어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고모 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8일 집회 방해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 2심은 현대차 직원이 신고한 집회는 현행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는 현대차의 경비 업무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집시법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대기업들이 본사 인근 집회를 미리 선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대한 항의성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의를 밝혔습니다. 금속노조의 현대차 사측과 경찰에 대한 집시법 위반 등 고소 고발은 대법원의 이 판결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비판 집회 차단 알박기 집회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런 알박기 집회에 대해서 명확히 범죄 행위다,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처벌을 하지 않으면 계속 현대차나 경비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집회들 방해하고 하지만 고소장을 제출한 지 8개월이 다 되도록 검찰 수사는 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집회 신고를 직접 했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다 특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특정된 그 증거를 제출을 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검찰이 이런 뭐 추가 조사나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국가인권위도 지난 5월 현대차의 알박기 집회 행태에 대해 경찰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가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후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는 현대차 그룹을 방치한 서초경찰서장의 행위는 헌법과 집시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인권위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서초경찰서장에 집시법 개정 취지를 존중해 집회의 자유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달라진 건 별반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알박기 집회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박기 집회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도 집회라기보다는 일종의 기업을 비판하는 그 사회단체나 노동자들의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한 이것은 굉장히 그 대기업들의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 자체로 그냥 좀 비판받을. 고용노동부 전 행정개혁위원과 인권위, 대법원까지 모두 현대기아차의 알박기 집회 행태를 비판하고 질타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측은 본인들이 고소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로 천하태평합니다. 글쎄, 제가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글쎄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알박기 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는 지적과 계속 알박기 집회를 지속할지 여부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알박기 집회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으나 글쎄요, 그거는 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지금 알박기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니까.
노조나 시민단체의 비판이나 주장이 다 맞는 것도 물론 아니고 당연히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회 장소를 선점해 비판 집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 현대기아차 평판과 위상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선 얼마 전 택배나 음식 앱 등 배달 대행 오토바이 보험료가 보통 수백만 원, 많게는 웬만한 슈퍼카 보험료 뺨치는 1,8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 황당한 배달 대행 오토바이 보험료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이를 통해 배달 대행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 이름은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인데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5일 법률방송이 보도한 슈퍼카보다 비싼 황당한 배달 대행 오토바이 보험료 리포트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배달 대행 오토바이 유상 운송보험의 보험료가 연간 1,000만 원을 훌쩍 넘긴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웬만한 고급 외제차 보험료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2억짜리가 넘는 슈퍼카도 그 보험료를 가입을 하면 그 연간 보험료가 뭐 800만 원, 900만 원 뭐 이 정도인데 이 오토바이 그 운행을 하는 라이더가 종합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면은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는 뭐 사실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전자상거래 발달로 택배 등 배송 시장 규모는 2008년 2.4조 원에서 2017년 5.2조 원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연평균 9.1%의 급성장세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커지고 있는 생활 물류 산업을 규정하는 법안은 정작 따로 없습니다. 오토바이 배송 및 택배 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필수 산업으로 성장해왔지만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법이 없어서 배달 대행 종사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며 법의 보호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2일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택배 서비스 사업, 제3장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 등 8장 60조 부칙 포함 A4 용지 47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일단 택배 종사자의 운송위탁 계약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물류회사 본사나 영업점에 과로 방지나 안전대책 마련 등 종사자 보호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동안 이 화물은 그런 게 있었지만 택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위탁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6년간 이제 보장하는 내용을 제가 그 안에 넣었고. 법안은 또 제43조 부정한 대가의 수취 금지 조항을 통해 물류회사 본사나 영업점이 배달 대행 종사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가는 이른바 백마진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비스 품질과 안전 확보, 소비자 편의를 위해 국토부가 관련 시설이나 장비 개선, 영업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산업재해 발생할 경우에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 이런 게 좀 담겨져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안은 특히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 인증 관련 조항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오토바이 보험 가입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이라든가 또 보험을 처리할 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좀 하기로 했어요. 가령 이제 서비스 평가를 국토부가 하는데 거기에 뭐 산재보험 가입률을 뭐 포함시킨다든가. 반면 상당히 진전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배송의 경우 인증제를 채택해 혜택을 줄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허가제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현업에선 제기됩니다. 면허 확인, 산재 확인, 보험 확인 뭐 이런 거를 하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인증해서 혜택을 줄 게 아니고 이걸 안 하면 사업을 못하게 해야 되는 사안인 거거든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발의로 택배나 오토바이 배달 대행 산업과 종사자들을 위한 첫 발은 일단 뗐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 발의 취지가 더욱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일부 강론 조정과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 법안 이름이 생활물류서비스법인데 생활물류서비스 이걸 뭐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요? 네, 법안 제1장의 총칙 제2조를 보면요. 정의가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생활물류 서비스를 소비자 요청에 따라 소형, 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서 물품을 소비자에 전달하는 일체 행위가 다 이 생활물류 서비스입니다. 네. 택배, 퀵서비스, 그리고 배달 대행 등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에 포함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화물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제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택배 서비스 사업, 그리고 네.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네, 뭐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배송 사업을 분류한 건데 이런 배송 사업이 우리 일상에 들어온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를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차량의 공급, 운송, 네. 중개 등 전통물류 사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 법에 일부 생활물류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네. 배송 사업을 총괄하는 법령이 없어서 이제 체계적인 규율이 어려웠다는 게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의 설명입니다. 네. 이에 박 의원은 법안에서 택배, 배송 대행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 증진 및 안전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규율하며 국민 편의 증진과 이제 국가 경제 발전을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기존에 이것을 규정하는 게 화물운수사업법으로 돼 있었어요. 이 하나로만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 택배 산업이나 또 이런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이런 택배나 퀵 서비스와 같은 그런 생활물류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법안 총괄적인 내용은 앞서 전해드렸고 오토바이 배송 관련해서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법안 제3장은 오토바이 배송 대행을 뜻하는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 19조부터 제26조까지 이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오토바이 배송 종사자가 영업점이나 본사와 위탁 계약이나 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조항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배송 대행 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돼서 네. 4대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법안을 통해서 열어준 건데요. 네. 나아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안전운행 조치 등 안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물품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아울러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업체에 일종의 우수업체 인증을 줘서 네.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네. 저희 법률방송에서 배달할 땐 우리 기사님, 사고 나면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네. 일단 사고가 나면 배달 종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독박 쓰는 실태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이번 법률안 발의로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에 제가 인증제를 좀 도입을 해서 실제 업체를 우리 퀵서비스 종사하는 분이나 아니면 네.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제가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뭐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으로 지적받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나요? 현업에서는 취지는 알겠는데 네. 오토바이 배송의 경우 이제 인증을 받으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의무 조항으로 필수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재보험 가입 등의 사항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이로 인해 얻는 혜택 가운데 이제 비용이 더 크면 어느 업주가 규정을 다 지켜서 인증을 받겠냐는 건데요. 네. 결국 그림의 떡이 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종사자들의 부담만 더 커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건데 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보험을 내릴 수 있는 뭐 근거 조항 같은 게 없잖아요. 사실 보험을 낮추려면 플랫폼에다가 비용을 분담한다든지 실상 사업자를 위한 법안이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기엔 결국 배달 대행 사업을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라이더 유니온의 설명입니다. 네, 뭐 첫술에 모두가 다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법안 논의 과정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수출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주최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대립을 넘어서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특별 강연자로 나선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가 제시하는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을 심층리포트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상중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제1한국인 최초로 도쿄대학 정교수가 된 강상중 명예교수는 도쿄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과 세이가쿠인 대학 학장 등을 지낸 일본 내 대표적인 정치학자이자 비판적 정치사상가입니다. 강 명예교수는 먼저 지금의 한일 갈등 상황을 역사, 경제, 안보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정치 이슈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되었던 우리 대법원의 일제 전범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단순히 돈 얼마 배상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강력히 부정하고 있는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이라는 일본 입장에선 영린을 건드린 문제라는 겁니다. 徴用工をめぐる大法院の判決は韓日基本条約を踏みにじる国際公約違反であり、どうしてムン・ジェイン政権はそれに対してアクションを起こさないんだ、これが日本側からの大きな不満の種になっていることは言うまでもあります。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선 강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 외교 라인과 경제 라인에서 일본 경제 산업성이 헤게모니를 쥐고 아베 총리의 강경 대응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합의된 조치는 아니라는 건데 그 근거로 강 명예교수는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본 내 여론에도 해당 조치를 강행한 점, 역설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 작금의 현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애초 아베 총리의 강경 대응으로 시작된 문제니만큼 문제 해결의 키도 아베 총리가 쥐고 있고 이에 강 명예교수가 해법으로 제시하는 두 축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일단 미국에 대해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의 심각한 균열로 종래엔 종국의 이익이 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려하는 아베 총리의 명분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과 일본과의 정상회담 등에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이 알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접근이 당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또한 역설적 상황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는 북한이 될 수 있다는 게 강 명예교수의 설명입니다. そのことによって韓日関係も大きく変わってくるでしょう。そして私は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南と北が接近することは、そして将来キム・デジュン大統領がおっしゃった3段階統一論の第1段階、国家連合コンフェデレーションへと進むということは日本にとっても利益であるということを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安倍総理に積極的に説得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 강상중 명예교수는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선 일본과 한국의 교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00만 명에 이른다. 일본 보이콧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으며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별 강연 참석자들은 강 명예교수의 조언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을 선언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그 당시에 그런 의미 있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을 그 후에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계승했더라면 지금 한일 관계가 전혀 달랐을 것이다.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한국은 일본과의 대립을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걸 기회로 만들어 총력전을 펼쳐 한국 경제 자체를 버전업 시켜야 한다는 것이 강상중 명예교수의 한국에 대한 조언입니다. 강연 말미 강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덕담 섞인 전망으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민정수석과 사법시험 두 개의 키워드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당의 법무부 장관 인사에 대한 대변인 논평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정치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강행했다. 우리 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반대한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다른 무엇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대통령은 끝내 귀를 닫아버렸다. 내용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논평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논평의 주인공은 자유한국당이 아닌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권재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한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권재진과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조국과 문재인으로 바꾸면 자유한국당 등 지금 야당들이 당장 가져다 써도 무방할 정도로 상황이 판박입니다. 실제 야당들 반응도 8년 전 야당이었던 민주당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기승전 조국에 불과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성토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남이 하면 폴리패서고 자기가 하면 안가주망, 사회참여, 특목고 규제를 외치면서 본인 딸은 외고에 의전원을 보낸 내로남불의 대표주자, 표리부동하다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을 재확인한 하나마나한 개각이라고 비꼬았고 민주평화당도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편협한 인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반응은 8년 전 권재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지명 때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의 부합,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것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평가입니다. 조 전 수석도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이제 떼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언급한 바다와 산에 맹세한다, 서해맹산은 외적을 반드시 무찌르겠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결의가 담긴 한시에 나오는 구절로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 충무공의 한시를 빌어 표현한 겁니다.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박상규 장관에 이어 조국 장관까지 문재인 정권 2명의 법무부 장관이 모두 사법연수원 기수가 없는 비사시학자 출신들로 임명됩니다.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이승만 정권인 지난 1950년 임명된 제4대 김준현 법무부 장관이 유일합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불신한다고까지 확대 해석할 순 없지만 법무장관은 사시, 그것도 대부분 검찰 출신에서 뽑아왔던 60년 넘은 공고한 관행이 거푸 깨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MB정부 당시 권재진 장관에 이어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역대 2번째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말 맞다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짐작이 됩니다. 다만 아무리 여야와 공수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8년 전 MB 정권 때는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그렇게 성토하더니 지금은 한마디 말 없는 여권의 행태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는 났고 임명된다면 서울대 법대 3년 선배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합을 잘 맞춰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하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중사에 대한 불명예 전역 처분. 불륜은 불륜,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합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전 육군 중사 A씨라고 합니다. 지난 2010년 하사로 임관해 2014년 중사로 진급했다고 하는데 모 사단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졌다고 합니다. A씨도 결혼해 아내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들의 불륜은 지난해 5월 들통이 났고 소속 부대 사단장은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을 당하자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군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였고 불륜 기간도 2개월에 불과했다며 해당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같은 부대 간부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는 행위는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원고는 같은 부대 부사관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통 행위를 이유로 군인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륜을 달콤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대가 없는 달콤함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단 걸 많이 먹으면 하다못해 충치라도 생기는 게 세상의 이치. 그게 금단의 달콤함인 경우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